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끝없이 추락하는 지지율 회복을 위해 중단했던 도우 스태핑. 아직도 미련이 남아있는 걸까요? 며칠 전부터 느닷없이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생중계하며 또 입벌구를 시작했는데요. 입만 열면 터져나오는 핑계와 거짓말. 지금 추락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경제와 국격은 누구의 탓일까요? 오로지 하는 것이라고는 부자를 위한 감세와 일본 퍼주기가 전부인 초재벌 친일 정부가 모든 탓을 대외경제 여건 악화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는데요. 자신들이 보기에도 꼴이 말이 아닌 거죠. 어떻게든 면피를 해보겠다고 외부에서 핑계를 찾아 끌어왔는데요. 대외경제 여건 악화랍니다. 우리나라만 겪는 대외경제 여건 악화일까요? 다른 나라들은 오히려 경제지표가 상승하고 있는데요. 답답하기만 합니다. 지난해부터 대외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 우리 경제에도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고물가가 지속되고, 또 인플레이션에 대응한 고금리 정책으로 세계 경기의 둔화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국제적으로도 확대되어 왔습니다. 또 우리의 주요 교역 대상국의 경기 둔화로 인해서 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인 수출 부진이 야기되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크게 증가했던 반도체와 ICT 분야의 수출과 생산이 글로벌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또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종전에 비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이라며 내수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 민간인이 함께 뛰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는데요.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5차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하고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내수 활성화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매번 하나만한 소리를 떠들어대는 그의 말을 과연 누가 믿어줄까요? 윤 대통령은 대내외적 경기 위축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고물가, 고금리가 지속되고 있고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현실을 짚으며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생 안정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민생 안정이요? 그저 웃음만 나오는데요. 민생 안정을 위해 대체 이 정부가 무엇을 했는지를 되묻고 싶습니다. 민생 안정, 부자들의 안정, 윤핵관과 정치검사의 안정, 외구들의 안정만을 챙겨온 이 정부가, 아니 윤 대통령이 할 소리는 아닌 듯합니다. 1910년 한일 강제 병합은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일본은 1905년 카스라 테프트 밀약으로 필리핀은 미국이 먹고 조선은 일본이 먹는다는 미국의 묵인 아래 1905년 을사 늑약을 통해 외교권을 박탈하고 1907년 헤이그 특사사건을 빌미삼아 고종을 폐위시켰으며 정미칠조약으로 행정권과 입법권을 박탈하고 군대를 해산했습니다. 1909년 기후각서로 사법권을 박탈하고 1910년 한일 의정각서로 경찰권까지 박탈하였습니다. 1910년 한일 강제병합 경술국지는 8월 29일 발표된 순종황제의 조칙 형태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발표된 조칙에는 대한제국의 국세가 찍혀있지 않았고 순종황제의 서명조차 없었습니다. 불법적입니다. 황신이 전권이임을 받아 조약에 참여했다는 이완용도 전권이임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일제히 한일 강제병합은 불법 무력에 의한 강제 침략이었고 불법이었기 때문에 원천무효입니다. 역사적 사실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은 한일 강제병합이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라는 물음에 머뭇거립니다. 윤석열 정권에게 묻습니다. 경술국치는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이게 이분법적 사고입니까? 윤석열 정권, 한국이 좋습니까? 일본이 좋습니까? 이 질문은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라고 묻는 우문이 아닙니다. 한국이 좋아, 일본이 좋아 분명하게 답변하십시오. 박근혜 정권 시절 장관 인사청문회 때마다 단골 질문이 있었습니다. 5.16은 구테타입니까? 라는 질문에 장관 후보자들이 우물쭈물 답변을 못하고 이분법적 사고, 역사의 평가에 맡기겠다라고 운운했습니다. 헌법 전문에는 분명히 5.16 군사 쿠데타에 대한 불이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라고 되어 있고 교과서에도 5.16은 군사 쿠데타라고 쓰여 있건을 박근혜 대통령 눈치 보느라 국무위원들이 말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친일 굴종 예고로 대한민국 국무위원들이 한일 강제 병합에 대해서 불법이냐 합법이냐의 질문에 우물쭈물 답변을 못하는 건 아닌지 심히 걱정됩니다. 윤석열 정권의 대일 굴종 외교의 후폭풍이 매우 거셉니다. 앞서 대표님과 원내대표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일본이 내년부터 사용할 교과서의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경악할 내용입니다. 한번 모시겠습니다. 새 교과서에는 독도는 70년 정도 전부터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했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그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옛 교과서는 삭제되었습니다. 강제 동원은 강제가 빠지고 지원으로, 남성은 일본군 병사로 참가하고로, 강제로 끌려와서가 아니라 동원되어로 역사 왜곡이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외무대신 때부터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로까지 끌고 가서 제소도 불사하겠다며 독도 야욕을 보였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굴종 외교로 기시다 총리의 독도 야욕의 꿈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한일 강제 병합은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독도는 한국 땅입니까? 일본 땅입니까? 박정희 전두환보다 더 포갑적이고 이명박보다 더 탐욕적이며 박근혜보다 더 무식한 내 생애의 최악의 대통령 윤석열 정권 정신 똑바로 차리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팔아먹으면 되겠습니까? 국민도 산천초목도 부들부들 분노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선 때 에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윤석열은 아니잖아 라고 외치고 다녔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그때 제 말이 옳았던 것 같습니다. 에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윤석열 정권 나라를 팔아먹는 것 친일 이건 아니잖아. 일본이 28일 일제강점기 조선인 징병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기술을 기존보다 악화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내용이 담긴 초등학교 사회교과서를 통과시켰습니다. 일본 정부의 이번 교과서 검증 결과와 관련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선제적으로 제시하며 한일관계 정상화에 주력했던 우리 정부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평가가 제기됐는데요. 그렇게 머리를 조아리고 버린 조공 굴욕 외교의 결과가 부메랑으로 되돌아와 뒤통수를 때린 거죠. 일본은 약자에게는 절대 사과하지 않는 민족임을 몰랐던 걸까요? 정부는 이날 일본의 교과서 검정 결과가 발표된 직후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통과시킨 데 강력히 항의하며 일본의 어떤 주장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 공사를 초치해 교과서 검정 결과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정 주고 마음 주고 사랑도 줬더니 뒤통수를 세게 후려맞은 건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그 참모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아직까지 대통령실의 입장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는데요. 이게 윤 대통령이 말한 통 큰 결단의 결과입니까? 이러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은 치솟고 반대로 국힘당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는데요. 판이 뒤집혀버린 거죠. 외부에선 윤석열 사당 검찰과 국힘당의 융단 폭격이, 내부에선 민주당 반개혁파들이 공천권을 겨냥한 이재명 대표 흔들기에 연일 나서고 있지만 도리어 민주당 지지율이 대폭 상승하면서 역풍만 맞는 모습입니다. 특히 중도층 대상으로 민주당 지지율이 60%마저 돌파하는 등 중도 확장을 연일 외치는 반개혁파 의원들의 말엔 더욱더 설득력이 떨어지게 됐는데요. 27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발표한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 꽃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ARS 조사일 때 더불어민주당 55% 대 국힘당 36.4%로
양당 지지율 차는 오차범위 바뀐 18.6%포인트나 차이가 났는데요. 민주당은 전주 대비 3.5%포인트 상승했고 국힘당은 0.7%포인트 하락하며 차이가 쩍 벌어졌습니다. 관건인 중도층에선 민주당 61.1%대 국힘당 29%로 2배 이상 격차가 났는데요. 또 40대 한정으로 민주당 지지율이 72.1%라는 경이적 수치를 기록했고 30대 65.2%, 50대 62.7%로 역시 60%를 돌파했습니다. 이 여론조사는 24일에서 25일 이틀간 무선 RDD 100%,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응답률 3.5%, 표준오차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는데요. 이 같은 조사 결과는 윤석열 정부와 국힘당, 그리고 민주당 내 수박으로 불리는 반개혁파 정치인들의 이재명 대표 집중 공격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증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리어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 지지층이 더욱더 결집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거죠. 누르면 누를수록, 탄압하면 탄압할수록 더 결집하고 더욱더 강해지는데요. 이게 이재명의 힘인 거죠. 모든 일에는 작용과 반작용이 있습니다. 이 반작용이 이제 막 시작됐을 뿐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미 주 40시간, 최대 52시간을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되돌려서 60시간 또는 69시간으로 되돌아가자고 하는 것은 일하다 죽자, 또 전 세계적으로 비난받는 과로 사회로 되돌아가자는 주장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OECD 평균 정도는 맞추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OECD 평균보다 연간 노동시간이 무려 300시간씩 더 많다는 이 참담한 현실들을 우리가 고쳐나가야지 현재 상태에서 다시 제도를 퇴행을 시키면 이 최장시간 노동이라고 하는 불명예가 더 심화 악화될 것입니다. 행복한 삶, 여유 있는 삶,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입니다. 앞으로 주 4일을 목표로 주 4.5일제를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세계 경제 강국이라면서 복지나 노동의 수준은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이 참담한 현실을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포괄임금제라는 잘못된 제도로 사실상의 노동시간 연장을 꾀하는 그리고 공짜 근로를 강요하는 그런 제도도 반드시 개혁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 4.5일제 또는 주 4일제 하니까 엄청난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우리가 과거에 한 달에 한 번은 쉬자 이런 시대가 있었고 일주일에 한 번은 쉬자라고 주장하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반공일이라는 말을 만들어서 토요일은 반만이라도 쉬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우리는 주 5일제 이틀은 쉬자라고 했지만 그때 당시에도 반론들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 5일제 우리가 이뤄내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는 주 4.5일제를 우리가 실행 가능한 목표로 잡고 우리 사회의 노동 그리고 산업 환경들을 이 고효율의 노동으로 대체해가는 그런 미래를 우리도 한번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주 4.5일제를 논의하고 더 나은 노동 환경, 더 나은 사람의 삶들을 기획하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